화장품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이라는 뜻이고, 만리장성할 때, 남한산성할 때 성, 이거는 변화로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변화로 사람의 쉴 곳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리더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예전에 대상무역을 하거든요. 그 대상무역이 돈이 되는 겁니다. 앉아서 하는 거는 돈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대상무역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돈 버는 사람은 누구냐? 대상무역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무역이지. 무역이고, 그 다음에 안에서 그냥 장사 이렇게 하시는, 그 가게에서 하시는 분들은 그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무역 다음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제조죠. 아니, 맞잖아. 네. 그리고 지금은 이거보다 더 버는 사람이 누구냐면 투자입니다. 투자죠, 투자. 뭐 손정희 씨, 뭐 이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분들. 큰 돈 안 들이고, 아니, 크게 그분들도 노력을 하죠. 겁나 노력하죠. 그리고 물리는 경우도 있죠. 걔네도 물립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그거 있었잖아. 그 서울스퀘어 그거, 그 무슨 회사지? 기억이 잘 안 나노? 그 먹튀 했다. 론스타 사건, 뭐, 1조를 먹었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아마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면 그 정도까지는 못 먹었을 거예요. 우리도 뭐 그 연예인들 뭐 건물 사서 리모델링해서 다시 팔아서 뭐 20억을 남겼어요. 근데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뭐 하다 보면 그 손실로 날아가는 거 쫙 있거든. 그건 그냥 표면상 그런 거고 실제로는 뭐 그렇게까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지금은 최고죠. 최고죠. 몰라. 요즘 뭐 인공지능이 또 올라와서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무역하고 그 다음에 제조도 싼 거 만들면 이제 개나거리나 다 만드는 싼 거 만들면 다 끝나는 거고, 우리도 이제 노트북이나 아마 스마트폰이나 TV, 냉장고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제 생각이 안 틀리면 우리가 일본을 잡아먹었듯이 중국에게 잡아먹힐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개나거리나 다 하는 거거든. 개나거리나 다 하는 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싸게 만드느냐가 있는 거고, 어느 시점이 되면 마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 마진율이 너무 낮아지면 없애는 거죠. 뭐 방법이 없지 뭐. 그래서 그런 쪽은 다 망하는 거고, 난 못 만드는 거 만들면, 그래서 이제 대박난 게 최근에는 하이닉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렇게 남 안 만드는 걸 만들면 막 30%를 붙여도 사는 거죠. 근데 남 개나거리나 다 만드는 거는 5%도 보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현실이.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나 뭐 김밥집이나 이런 게 또 쉽지 않은 게 그런 거거든요. 옆에 생기면 마진율이 이게 잘 안 돼. 뭐 당연한 얘기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투자라는 개념은 예전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무역하는 사람의 그 상단에 어떻게 보면 리더 아니면 쩐주, 그래서 기획하는 사람, 요거를 장자라고 합니다. 급고독 장자, 뭐 우가 장자, 뭐 하듯이 이런 장자들은 이런 쪽에 상당, 그러니까는 이런 큰 무역회사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느냐? 처음에는 직접 했겠지. 하나투어 회장님도 원래는 가이드 출신이라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가이드에서 시작을 해서 당신이 이렇게 딱딱딱 해서 커지는 거지. 나도 쏘댕기기 해가지고 내가 지금은 인솔 하지만 나중에는 나도 그렇게 전체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인솔만 하고 있지. 그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딱딱딱 시대적 흐름을 읽어가지고 당신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되겠지. 개인적으로는 정경유착을 해서 큰 사람들은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래서 저는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보다
카카오를 훨씬 더 대단한, 그러니까는, 정주영 회장님도 대단한 분이야.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조금 이렇게, 그 당시 시대사항이 있었죠. 시대사항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낮춰봅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새로 시장을 하나 만들어서 뚫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 올라갔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있고요. 요 무역에서 이제 리더가 어떻게 끌고 갈 거냐. 무역뿐만이 아니고 여행도 마찬가지죠. 성지순례도 가이드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일정과 가이드가 생명이거든. 일정이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거고, 그걸 진행하는 가이드가 얼마나 잘 처리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게 관건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이거는 내가 진짜 많이 해봐서 잘 알지. 이건 내가, 이 나라 불교계에서는 아마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 없을걸. 없을 거야. 내가 기억 노하우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진짜, 여행사 차려서 해도 내가 보기에는 불교계 1등까지 올라가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졸면 올라갈 것 같아. 졸면 올라갈 것 같아. 나 그 정도로 자신감 있다. 내가 두 가지는 잘할 자신이 있어. 저거하고 출판사. 근데 출판사는 굳이, 저거는 망하는 쪽이거든. 출판사는 이렇게, 우리나라 인구 감소보다 훨씬 심한 쪽이거든. 요즘 누가 책을 봐? 이거 뭐 제정신이야. 왜 책을 봐? TV도 안 보는 세상에 뭔 책을 봐? 그래서 이쪽은 안 하는 게 좋고요. 포기. 요 성지순례 이런 거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 생각이 안 틀리면 30년은 갑니다. 지금 한 50대 초반 사람들이 올라오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때부터 약간 배낭여행으로 짜서 가고 자기가 이런 걸 하는 시절이고, 그 위에는 못 잡니다. 그 위에는 약간 철새 모임처럼 이렇게 떼거리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그 만족도만 높여주면 돼.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볼 때는 자고 먹는 거를 좀 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팀들 여행비 대비 자고 먹는 거를 좀 더 좋게 해주려고 그거를 압박을 해서 제가 그런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보면 대충 알아. 대충 알아. 그리고 코스는 제가 이렇게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코스도 제가 어느 정도 이상 통제를 다 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 제 성지순례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욕이 과해서 사람들이 약간 힘들어한다. 그게 약간 단점인데, 근데 제 입장은 그게 있어요. 한번 가서 다시 못 올 건데, 여러분들이 같은데 다시 온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 옆에 있는 걸 알면서 안 갈 수가 없어. 내 입장에서는 안 가도 돼. 나는 가본 거고, 굳이 뭐 내가, 여행사 가이드들 그거 봐봐. 그러면 그냥, 저녁 먹고 바로 호텔에 들어오잖아.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더우면 호텔에서 한 시간 쉬었다가 가시죠. 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있어. 패키지 가봐. 돈 내고 와서 이렇게 굳이 별로 할 일도 없이 이렇게 쉬어야 되나? 쉴 거면 한 서너 시간 쉬면 다행인데, 한두 시간 쉬어가지고는 옷 벗기도 그렇고, 씻기도 그렇고, 애매한 정도? 에어컨에서 땀만 말리고 나오는데,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지가 하기 싫은 거죠. 지가 하기 싫은 거죠. 아니, 맞잖아. 왜? 지는 너무 많이 가봤거든. 근데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힘든데, 이것도 조절 중에 있습니다. 조절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어서. 내가 힘들어서. 나도 죽을 것 같아서, 이게 조금. 근데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이드. 그리고 우리 가이드계에 최고의 가이드가 있죠.
그게 이제 일로왕보살이라고 깃발맨입니다. 이 깃발의 시조입니다. 일로왕보살, 인도자.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일로왕이 가이드, 짱 대장 가이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일로왕보살도를 보면 진짜 재밌는 게 앞을 안 보고 몸은 언제나 앞으로 향하는데 머리는 언제나 뒤를. 잘 따라오나? 이렇게. 잘 따라오나? 이렇게. 이게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이드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반야용선 앞쪽도 이제 딱 쓰고, 보통 이제 앞에는 일로왕보살, 반야용선이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그 크루즈 여행 가잖아. 이렇게 하면. 여기 용머리 배. 이렇게. 그래서 뒤에는 지장보살, 지장보살이 백밀러 역할이거든. 앞에 일로왕보살. 근데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성지순례 같은 데 가도 딱 가면 인솔자는 맨 뒤에서 이탈자 없나 쉬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는 앞에서 여기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거야. 똑같아. 그러니까 옛날에도 똑같아. 그리고 헛짓하면서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거든 분명히. 그러면서 아리랑 부르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그 인솔자는 계속 그 이탈하는가만 보고 오는 거야. 그게 인솔자 역할입니다. 그거하고 사람 숫자 씌는 거, 다다다 씌는 거 계속 그 짓만 해. 그렇게. 그래서 최고의 인도자는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부처님이다. 그 얘기를 사실 화성유품에서 하는 거예요. 화성유품에서. 그래서 왜 좋은 인도자는 최고의 투자자는 누구냐? 쉽게 말해서 투자회사의 최고의 투자회사는 누구냐? 손실 안 나고 많이 벌어주는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을까? 손정희 씨 이번에 대박 물려가지고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또 벌어졌죠. 그런 분들도 그렇게 물려. 근데 어쩔 수 없는 거지 론스타도 물린다니까. 근데 평타를 봐가지고 평균점을 봐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놀부 물었다가 샀다가 그것도 물렸고 여러 개 있을걸? 그 신의 한 수라는 거였잖아. 그때 놀부 그 파신 분이 신의 한 수지. 꼭대기에서 팔았지. 주식으로 얘기하면 정점에서 팔았지. 여러분들은 정점에서 들어가는데 지금인가 이러고 들어가면 스키 내려가. 스키를 타고 내려가지. 근데 그게 운이라고밖에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보면 저는 동대문이나 아니면 강변 테크노마트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 용산 이런 데 있잖아. 집합상가들 있고 다 망했죠. 여러분 지금 시골에서만 있으면 몰라 그거를. 우리 진짜 어떻게 보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뭔 말이 있었냐면 동대문에 상가 2개만 있어도 평생 먹고 산다 그랬어. 조그만 거, 이 학고방만한 거 2개, 진짜. 맞아. 그걸로 월세만 받아도 다 비었죠. 다 비었죠, 지금.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포교당을 해야 되나? 월세 안 받고 그 전기료만 내고 살아요. 이런 분들도 있다 하거든. 그런 데 가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내가 또. 그래서 일단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투자에는 손실이 있으면 안 돼. 근데 투자 수익률이 높은 데는 전부 손실이 있죠. 손실 위험률도 있죠. 손실 없고 그냥 먹기만 하는 거 적금이죠. 적금이나 예금이죠. 근데 왜 적금이나 예금을 안 하느냐? 먹을 것도 없죠. 적금, 예금, 채권이 제가 알기로는 손실이 없어요. 이상한 채권만 안 사면. 이상한데 브라질 채권 이렇게 샀다가 모모보살님 지금 물렸죠. 누구 물려가지고 지금도 못 나오고 이렇게 그렇게 브릭스 예전에 한참 또 떴었거든. 근데
그런 거는 위험 부담이 거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이 되는 거는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세상이라는 게. 근데 이익이 크고 손실이 없는 게 최고죠. 이치적으로는 존재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것들이 누적되면서 그 이익이 누적되면서 최고의 상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극락이거든요. 그래서 극락은 빽이 없어요. 더디더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있지. 그러니까는 내가 잘해. 그러면 빨리 나아가고, 느리더라도, 그러니까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적금 플러스 코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를 때는 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최소는 이거는 주는 거야. 이해가 돼? 대박이죠. 최고죠. 이건 최고죠. 그래서 극락의 최대 장점이 빽이 없다요. 마이너스는 안 난다. 마이너스는 안 난다.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요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쩌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해야 돼. 뭐냐면,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목적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목적이 있느냐.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그냥, 돈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그 말도 맞는데, 실제로는, 그걸 벌어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이건 조금 버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가족들에게 다 쓰고 내가 충분히 다 어떻게 처리를 하고도 돈이 남아. 잉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1년에 뭐 10억, 20억씩 남아. 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뭔가 어떠한 보람이나 나의 발전과 연결시킬 거냐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한국은 그게 잘 안 돼, 사실은.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물려준다가 목적 비슷하게 돼 있는 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다 애들한테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데 그 이상 관련된 거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빌 게이츠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자식들에게 안 준 게 아니야. 다 줬다니까. 주고도 야, 몇 조씩만 받으면 됐지. 100조 있은들 뭐 할 건데, 있어 보면 좀 생각이 어떻게 될 건지 좀 알 것 같은데. 그치? 아니, 뭐, 그렇대. 그렇대. 그래서 그거를 취미 활동으로 다 소모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인생이 꺾어지니까, 연세가 들면, 특별하지 않으면 돈 쓸 때가 점점 줄어듭니다. 돈 쓸 때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막 가구를 뭐 많이 바꾼다거나 옷을 많이 산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줄어들죠. 그런 걸 모아서 차라리 뭔가 보람된 거를 할까? 그 다음에 내게 공덕이 될 수 있는 거는 뭘까?에 대한 생각들이 돼야 돼. 사실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는 안 가르쳐. 이거는 안 가르치고 일단 버는 거를 중심으로 가르치지. 그러니까 벌고 나서 사람이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 이상한 데로 가. 그 이상한 데로 가는 데 중에서 최고로 끝까지 이렇게 이상한 데로 몰리는 데가 정치판입니다. 돈도 많이 들고 낯도 나고 뭔가 한번 난가? 이러면서 또 이제 나 정도면 한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를 한다고. 근데 그게 떨어졌을 때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도 되시고 하면 좋을 건데 보통은 이제 한두 번 하시다가 내려오시잖아. 우리나라는 50%가 넘어요. 초선 비율이 50%가 넘는 거의 전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나라고.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그 상실감도, 그러니까 현직일 때는 의원님 하면서 대우도 좋은데 떨어지고 나면 뭐하러 왔대? 애가 시전들, 진짜야.
여러분들은 이제 기관장들이나 이런 의원이나 이런 분들 보실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좀씩 볼 기회가 많이 생기거든요. 딱 그렇게 돼요. 비 맞은 개꼴. 이렇게 찝쩍거리는 것 같은 느낌? 뭔 뜻인지 아셔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기하기 위해서 뭔가 다음번을 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큰 행사에는 찝쩍거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까지 예우를 해줄 정도가 안 됩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예. 그런 사람 자리를 배정해주고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다 폐기 앞둔 인공위성 같이 그냥 돌고 있는 망령이 돼서 돌고 있는 거죠. 굉장히 슬픕니다. 굉장히 슬픕니다. 그리고 센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명함도 그렇게 잘 안 줘. 얼굴이 명함이거든.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명함에 또 뭐가 더럽게 많아요. 나 좀 슬프거든. 보고 있으면. 하고 또 뭐 아는 소리를 하고 자기가 힘 있는 것처럼 힘 있으면 현직에 있겠지. 내가 무슨 짱구냐. 그리고 나한테 얘기한들 나도 힘이 없는데 바보. 아이고 바보. 사실은 목적 교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네가 공부를 해서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예. 네 삶의 목적은 뭔데?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잃어버리면 사람이 성공을 해도 그 뒤에부터 갈팡질팡하기 시작해. 물론 그만큼도 못 올라가는 사람이 95%입니다. 95%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과 관련된 게 불교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극락은 백은 없고 깨달음까지 간다는 거예요. 백은 없고 깨달음까지 간다. 누적돼서 결국 적금이 만기되면 깨달음입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극락이 좋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런 인도자 중에서 법화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대상 무역을 하다 보면 위험하고 힘든 데일수록 마진율이 높대. 그건 똑같을 거야. 이게 투자하고 똑같은 거야, 사실. 아니, 안 위험하고 이러면 그 마진율이 높을 수가 없어. 그거는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험난한 데를 가면 돈이 이제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게 실크로드도 그렇게 해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에서 도자기를 가지고 가면 같은 무게에 금으로 바꿔요. 로마까지 가기만 하면 금으로 바꿔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다시 그걸 또 유리를 사가지고 로만 글라스를 사가지고 와서 이쪽에도 또 팔면 또 대박이 나는 거요. 왔다 갔다만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또 길도 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그 부처님을 진짜 금으로.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진짜 금으로 모셔놓고 금이 아닌 것처럼 위험할까봐. 아무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구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구나. 베끼면 속도 금입니다. 내가 말을 해도 좀 그렇긴 한데 금색이지 금색. 동이니까.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험한 길을 갈수록 더 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현찰을 갖고 간다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돈은 아니지만 도자기를 갖고 가. 근데 로마까지 가면 그러니까 자 중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도자기 하나가 10,000원이야. 10,000원이야. 근데 이게 로마에 가면 1억이야. 그리고 로마에 예를 들어서 로만 글라스 유리컵이 여기서는 10,000원이야. 근데 일로 오면 이게 1억이야. 이거는 제조 기술 자체가 양쪽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자, 내가 10,000원짜리를 가지고 가면 이게 중간쯤 가면 무슨 뜻이냐면 3,000만 원이 됐다가 5,000만 원이 됐다가 7,000만 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조금씩 돈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얼마 안 남았다. 야, 얼마 안 남았다. 1억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는 뭐냐? 털로 있는 놈도 많다는 얘기지. 야, 저 자식을 털기만 하면
저 자식이 지금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현찰에 상응하는 100억을 갖고 있어. 털어야지. 털어야지. 그래서 큰 상단은 자체 호위 부대를 같이 데리고 갑니다. 근데 그게 다 비용이거든 또. 아니, 따지고 생각을 해봐. 그 사람들이, 그런 무사들이 돈 안 받고 되냐? 그 돈 조금 주고 깎으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참 우리끼리 털을까? 우리끼리 털어 저거를 그냥 모래에다 묻어? 아니야, 이게 다 가능한 얘기예요. 그리고 요거 터는 팀들이 있어. 그게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는 작은 팀들은 털어봐야 고기 먹고 이빨에 낀대. 먹지 할 것도 없고 계륵이지. 그러니까 좀 큰 데를 털어야 되는데 큰 데는 자체 호위무사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터냐면 인도는 그렇게 턴다는 거예요. 인도나 저 사막 쪽에서는 그렇게 턴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리 한 사람을 만나게 해. 그러니까 대상이 이렇게 쫙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끌고 가. 이게 내나 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도 왜 커지느냐? 배가 클수록 한 번 운송했을 때 이익이 많이 남는 거지. 그러니까 뭐 축구장 뭐 몇십 개가 올라가요. 뭐 이런 얘기들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수에주나 그 배 한 대당 뭐 3억인가로 받는 데잖아. 그러니까 배를 키우면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크다가 애가 거기서 맥혔지. 목구멍에 걸려가지고. 사건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이 상단도 등치가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0명 이러면 100명을 산적도 100명을 이기려면 한 5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투 요원이. 근데 그게 쉽지 않지. 자기도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다 돈이지, 비용이지. 그래서 이 100명의 힘을 빼는 방식이 우연치 않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사람을 하나 보내가지고 어디서 오세요? 그러면 저쪽 오아시스에서 오는데요? 이러면서 오아시스가 가까워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렇게 약을 판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비상으로는 거리가 상당히 남아있던데요? 아이고 새로 오아시스 개발된 거 몰랐구나. 저쪽에 우물 하나 파였잖아. 아이, 바보들. 이러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짐을 줄인대. 근데 거기서 뭘 줄이냐면 물을 버립니다. 물을 버린대. 물이 무겁고 이거는 오아시스만 가면 돈이 아니잖아. 물건을 버리지는 않지. 여러분도 생각해봐. 배가 난파했을 때 물건을 버리거든요.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자, 뭘 버릴 거냐? 여러분이 선장이야. 지금 뭘 버릴 거냐? 물건을 버릴 거냐? 식량을 버릴 거냐? 사람을 버릴 거냐? 아니야,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이거 되게 재밌는 문제야. 얼마 안 가고 회복될 거라고 하면 식량을 버려야 되는 거고. 근데 막상 식량을 버렸는데, 생각보다 멀리 떠내려와가지고, 이거 노저워야 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한대? 이러면 난리 나는 거고. 그럼 물건을 버려야 되는데, 물건 먼저 버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다른 상단하고 이렇게 만났어. 다른 배하고, 지원해드릴까요? 이씨. 아니야, 이거 굉장히 리더로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다 지꺼면 그나마 다행인데 위탁받은 게 있으면 쉽지 않아. 우리가 그게 숭례물 화재 때도 봤거든. 왜 소방수들이 그렇게 출동을 했으면 불을 못 껐습니까? 문화재에서 깨고 화재를 진압했을 때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못 깨고 그냥 물만 쏘고 있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유홍준 청장이 그 뒤로 아마 뭐 면직됐거나 뭐 그랬을걸? 왜? 자기가 옆에 있으면서 깨라 마라를 지시해야 되는데 자기가 밖에 있었지. 외국인가 가 있었지.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상황 파악을 자기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내가 깨! 이 말 했다가 안 깨도 될 뻔했네요. 이러면 난리 나는 거고, 저렇게 전소될 줄 알았으면 깨서 절반이라도 건졌어야지. 네.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누구도 판단하기가 이게 쉽지 않아. 하다가 그냥 전소된 거라고. 예. 절에서 화재 날 때도 비슷해요. 절에서 화재 날 때도. 화재가 막 생기면, 자, 불상이 보물이야. 지금 불이 나서 이렇게 막 타고 있어. 불상을 던지어서라도, 밖으로 던져서라도 구할 거냐? 이거 들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야. 근데 들어가서 누가 그냥 물 한번 팍 뒤집어 쓰고 수건 같은 거 덮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밖으로 던지면 던질 수는 있을 것 같아. 야, 그거 쉽지 않다. 그게, 그리고 좀 생각해 볼게. 그러면 끝이야. 골든타임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렇게 해서 요 앞에 그렇게 약을 팔면 귀가 얇고 좀 얼빙한 사람은, 그 리더는, 대상의 리더는 요때 물을 버리라는 얘기를 한대. 돈이 제일 안 되는 게 물이고 무겁거든. 부피가 어느 정도 이상 차지되고, 그러니까 물을 버리고 우리가 빨리 가서 도달한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대. 그렇지만 오아시스는 없고요. 사람이 저런 사막 같은 데서 물을 못 먹고 하루 이틀을 지난 상황이 되면 이렇게 때리면 죽는데, 그러면 소수의 인원으로도 다수를 제거하고 물건을 탈취할 수 있대. 이게 많이 쓰던 방식이에요. 경전에도 이 얘기가 나와. 그리고 산적이나 들적이나 뭐 사막적도 계속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딱 근거점이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죽여야 돼. 사람을 죽여야 돼. 왜? 살려보내주면 우리가 거기서 출몰한다는 게 노출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계속 새로운 데 가서 산적질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야, 지형지물을 다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힘들다. 그러니까 다 죽이는 방식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얼빙한 리더는, 이게 경전에 많이 나오는 기회예요. 그래서 얼빙한 리더는 저기서 물을 버리고, 똘똘한 리더, 경험치가 있고, 리더가 똘똘한 경우에는 저게 진짠가를 판단한대. 그러면서 약간 유보적 자세를 취한대. 그리고 뭐라고 보냐면 주변 지형지물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그 사막적들이 한번 털고 가면 그 시신이나 이런 걸 수습해 주지 않거든요. 물건만 들고 바로 하고 거기서 다 죽고 거기서 사가가는 거예요. 그럼 뼈만 이렇게 남는데, 뼈만 남고 이제 뭐 수레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파괴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 잔해들이 있는가를 본대, 길에. 그러니까 자주 출몰하는 데는 그 흔적이 있는 거지. 우리가 새 집 지어 놓으면 거기 이제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있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앞에 간 사람의 수레의 흔적들을 본대. 예. 거기서 나온 말이 전철을 밟는다. 앞에 사람의 수레 자국이라는 뜻이에요. 앞에 사람의 수레 자국을 봐서, 그래서 전철을 밟는다. 그럼 앞에 사람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뜻이고, 전철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낚여서 죽으면 그 전철을 밟는 사람은 거기서 물을 버리고 똑같은 행동을 하다가 죽는 거고, 전철을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제 리더가 판단을 잘해서 위험을 극복하고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화성유품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그리고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게 버려진 성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 이야기에 보면 버려진 어떠한 유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인도나 동남아 쪽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헨조다로의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데가 어디냐면 인더스 문명이거든요.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예전에 유적이 버려지면
우리는 동아시아는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에 절이 폐사되는 경우 있어요. 어떻게 폐사되냐면 가장 폐사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탈, 화재, 별로무게 다 있겠지만 멀쩡한 절이 폐사되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냐면 흐르던 물길이 산에 끼고 있는데 그 산이 비가 많이 와서 물길이 확 휘어버려. 그러면 절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폐사가 됩니다. 사람들이 물 기르러 왔다 갔다 하다가 에라이씨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저런 경우에 불상은 인근 절로 모시고 그 절은 없어져요. 그래서 절이 폐사될 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빈대가 들끓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물이 멀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원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통도사로 얘기하면 구룡지 같은 그런 수원이 있었는데 그게 지진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중간에 이게 딱 끊어져 버리거든. 땅이 흔들리면서 그 물 나오는 구멍이 막혀버린다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런 폐사입니다. 어떻게 할 건데? 물을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러니까 우물에 의지했으면 그런 식의 폐사가 가능한 거고 계곡에 의지하면 이게 물길이 휘어가지고 멀어져 버리면 하천 복개하고 이런 거 할 때 보면 하천부지 보면 이렇게 변형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길이 얼마나 잘 있느냐 사실은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그런데 우리는 폐사가 돼도 나무기 때문에 결국 썩어서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인도나 인도나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는 석재 유적이 많이 있어요. 벽돌 같은 걸로 쌓고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도 그 유적이 남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근에 발견돼서 대박을 쳤던 게 앙코르와트입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버려진 유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돌이나 벽돌을 써. 나무를 쓰면 다 사라지죠. 100년, 200년이 지났어. 우리가 나무로 앙코르와트 지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리고 나서 한 몇백 년 동안 잊었어. 끝이죠, 뭐. 기와장 몇 개 나오고 경기 끝이지 뭐가 있어. 아니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돌로 지어야 돼. 돌로 지어야 돼. 그러면 왜 인도나 저런 데서는 그렇게 나무로 안 짓고 돌로 짓습니까? 습하고 이러면 경고하지 못해요. 그리고 쟤네가 화전하면서 나중에는 나무도 없어. 그러면 돌로 만들면 돈은 많이 드는데 건축비는 많이 드는데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가 나무로 계속 지었다 보수했다 하는 것보다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처럼 야, 한 번 돌로 지어 놓으니까 돈 됐다 많이 들었지. 수리를 안 하잖아. 그 돈이 남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네들이 잊혀진 성, 잊혀진 유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남아 같은 데는 밀림 때문에 한 번 사람이 떠나고 나면 그게 숲에 의해서 먹혀버려. 아잔타도 그렇게 다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잡으러 스미스라고 하는 그 영국군 장교가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아잔타를 발견한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 스미스가 발견된 곳에다가 정자도 지어놨어. 가보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인도에 가실 때 사람들이 오만 칭찬을 부린대. 나도 그런 거 많이 겪거든. 무당산에 갔더니 계단이 많아. 스님 이거 어디까지 끝나요? 이걸 계속 가야 돼요. 이러면서 이러면 우리가 이제 중간에 보면서 오이도 한번 사주고 하드도 한번 먹이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약간 가이드로서의 자격이 약간 떨어져서 그래. 진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다 아는 거지.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지. 근데 무당산 같은 경우는 네가 아나 내가 아나 현지 가이드도 모르는 것 같고요. 우리 인솔자도 처음 가봤고요. 에브리바디 다 몰라. 길이 끝나야 끝난 거다.
이런 상황에서 간 거고, 그래서 제가, 그게 무당산이 죄송해서, 낙양은 제가 머릿속에 진짜 여러 번 갔다 왔기 때문에 머릿속에 환해. 물론 그렇다고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우리가 산에 가는데 힘들어요 이러면 산에 많이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그 산을 많이 여러 번 등산했어 그러면 요 고개만 조금 넘으면 이제 힘든 구간 끝났어요. 뭐 저기 봉정항 같은 데 갈 때도 그렇지 않을까? 처음 가는 사람은 이거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러면 앞에서 거의 다 왔어요 뭐 이러면서 요 고개만 살짝 넘어가면 이제 한 30분만 더 고생하면 돼요 뭐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가 하는 역할이잖아. 뭐 짜증나면 그럼 돌아가던가요. 뭐 이거 시전하면 되지. 그럼 집에 가요. 뭐 이렇게.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 중간에 화성, 변화로 하나의 어떤 뭘 하나 만들어준대. 쉴 수 있는 공간을 사람을 대승해서 이렇게 끌고 가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이러는데 공부 좋아할 놈이 있느냐. 내가 얘기했잖아. 제가 어렸을 때 공부를 못해서 이렇게 그렇게 살았을 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처럼 돼서 내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공부 좋아하는 놈은 없더라. 그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먹는 거하고 연애하는 거 좋아하지. 공부에 막 미쳐가지고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살살 꼬디겨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지. 교육불사 이런 거 하면 누가 교육불사에 하겠어. 불상에 이름 써주고 늘상이 있어요. 제일 잘 되는 게 불상이고 레벨이 있다. 스님들 다 알아. 그 다음에 종이고 가사 된다. 거기까지 된다. 그리고 뭐 이런 교육 다 됐고요.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라도 새겨준다는 등 뭐 이러면서 살살 꼬는 거지. 이렇게 꼬는 거지.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려고 데리고 가는데 좋은 데를 데리고 가려도 안 가니까 거기 이제 밑밥을 깔아가지고 쉴 때도 만들어주고 이제 뭐 게르나 파오 같이 임시 휴게소도 하나 만들어주고 우리도 그런데 그런 걸 합니다. 사실 우리도 성지순례 일정 짤 때 그런 걸 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고로 좋은 코스는 산이 있어야 되고 유적이 있어야 되고 배를 탈 수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요게 세 개가 같이 연결됐을 때 제일 좋은 코스가 나온다. 만족도가. 요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여기서 지금 A라는 도시에서 B라는 도시로 가야 되는데 한 6시간을 가야 돼. 그러면 뭐를 하냐면 중간에 유적지 하나를 찾아라. 그래서 이게 7시간이 걸릴지라도 이걸 이렇게 갑니다. 왜? 6시간 동안 차 안에 놓으면 우리같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이 제가 보기에는 버티는데 3시간이 거의 한계입니다. 3시간 이상 이렇게 차에 타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콧구멍에 바람을 한번 넣어주고 펌프질을 한번 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가 판단해야 될 일이야. 아니야, 진짜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처님이 해주신다는 게 화성. 그러니까, 변화를 해서. 근데 이게 인도에 있었던 문화예요. 여기 경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지친 사람들, 잘 안 가려고 띵깡 부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통으로 성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쉬게 해주고, 마치 우리 귀신의 집처럼, 우리 전설의 고향 보면, 이렇게 해서, 산길을 가는데 갑자기 집이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쉬고, 나중에 나와서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무덤이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전설의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자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잖아. 그래서 무슨 생각했냐면 다음에 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살아라. 안 나오면 된다. 왜 조건이 좋은데 왜 나와? 나와봐야 개고생이지. 그냥 거기 살면 되지.
그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게 변화로 성을 만들어, 신통으로 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지친 거를 위로해주고, 좀 쉬면 다시 없애서 또 앞에 목적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해서 간대. 근데 그 기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하나는 버려진 유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앙코르와트처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거를 보고, 야, 이게 뭐래?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놀래는 그런 게 화성, 변화된 성, 으뜻하지 않은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니거나 할 때는 선발대가 가서 기본 세팅을 싹 해놓습니다. 지금같이 호텔이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행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황제나 임금들 다닐 때 행궁. 중국의 청나라 황제가 예를 들어서 만주를 몽골을 경계하기 위해서 저 만리장성 밖으로 쫙 나가면 자는 데마다가 다 거점을 만들어 놓는 거야. 미리 선발대들이 다 가서. 그러면 그게 계속 상속되는 거냐? 아니지. 없애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가는 데는 그 행궁이 상설로 되는 거예요. 계속 규칙적으로 도는 코스는. 하지만 이렇게 내가 야 이렇게 한번 돌지 이러면 거기는 그냥 다 미리 만들어 놔야지. 가서. 아니 맞잖아. 그런 문화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화성유라고 하는 게, 화성의 비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숲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유적을 만나게 된 거야. 그럼 와 이건 뭐래?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들, 그 두 가지가 섞여서 나오는 비유가 이 화성유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더로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굉장히 잘한 리더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조조 얘기 볼 때 저는 그 얘기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야 확실히 조조는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게 세설신화인가 나와. 조조가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조조도 이제 찌리할 때가 있거든. 나중에는 커졌지만 초반에는 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겠지 뭐. 아니 그렇잖아요. 유비도 뭐 별 볼일 없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다 그렇던 사람들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 양아치부터 시작하는 거지. 조조는 좀 다릅니다. 조조는 십상시의 양자였기 때문에 괜찮았어. 그렇지만 뭐 동탁이나 이런 거 토벌할 때 보면 좀 약했던 거죠. 그래서 몰려서 산을 건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도 길을 모르는 거야. 지도 길을 모르는 거야. 내가 마치 무당산에서 길을 몰랐던 것처럼. 근데 이제 뒤에 사람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뭐 먹을 식량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러니까 조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도 몰라. 근데 뭐라고 구라를 쳤냐면 이게 진짜 기지 있는 사람. 저 산을 건너면 살구나무가 있는데 그 살구가 이거 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매실 같은 느낌. 매실이 있다. 그게 노릇노릇하게 잘 청매실 잘 이거 구라를 친 거야. 구라를 치니까 사람이 그걸 생각하는 순간에 약간 침샘이 돌면서 위기를 모면해서 거기까지 갔더니 있긴 뭐가 있어. 하지만 그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해결이 돼서 결국 그거를 슬기롭게 넘겼다더라. 그게 순간적 기지로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당황하게 되거든. 당황하게 되거든. 그리고 예전에 그거 있어요. 내년에 실크로드를 내 실크로드 중국 쪽 거기 이제 우르무치까지 가는 그 실크로드를 가볼까 생각하는데 그 코스가 되게 좋거든요. 한번 가봤어. 근데 거기를 가볼까 싶은데 거기 가면 하서사군이라고 장액 무위 추천 돈황이 있습니다. 돈황. 이게 하서사군이에요. 추천. 술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술샘. 가면 지금도 그 주천이 있어. 술샘이 있어. 술샘. 술이 나오는 샘이야. 술이 나오는 샘. 근데 중국이 제일 힘들어했었던 게 북방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걔네한테 계속 깨지는 거거든. 몽고한테도 깨지고 금나라한테도 깨지고 여진족, 만주족 여진족이 만주족이구나. 그 걔네한테 깨지고 그 다음에 거란, 돌궐, 그 다음에 선비족 이런 애들한테 계속 깨지거든요. 위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걔네가 공포스러웠으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만들었겠어. 그 미친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지키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또라이지. 왜? 그거 만들 돈으로 치고 나가야지. 그걸 성을 쌓는다고 해결이 되냐? 그리고 그 성이 안 뚫릴 거라고 그 긴 게 안 뚫리고 모두가 다 방어력을 형성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게 좀 상식적이지 않지. 그 정도 길이면 안 뚫릴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내통하는 놈이 생기게 마련이라고. 청나라 때 그래. 오삼계 청나라 초에 명나라 무너질 때 보면 그 오삼계가 열어줬잖아. 그런 식으로 다 있거든. 근데 한나라 때가 되면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게 한무제 생각이에요. 한무제는 군대를 내서 정벌을 하면 되지. 왜 지키고 있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갔습니다. 다 두드려 맞았죠. 왜 앞에 사람들은 안 나갔을까를 지가 생각을 했어야지. 지가 생각을 했어야지. 저만 나가고 싶었나? 진시황은 안 나가고 싶었나? 항고주 유방도 나갔다가 백등산 전투 거기서 그냥 막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거든. 나갔다가 유방도 절단이 나는데 한무제 그러다가 곽거병 위청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곽거병이라고 이게 영웅입니다. 곽거병 위청이 쉽게 말해서 이제 드디어 승리하는 장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승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전술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육지하에서 전술이라고 하는 거는 보병이나 이런 걸로 해갖고 딱 진쳐가지고 착착착 밀고 가는 로마병 같은 거고, 이 동네는 말 타고 바람같이 와서 화살 싹 쏘다가 분리하면 샥 사라지고 이렇게. 그러면 쫓아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쫓아 올라가면 불모지만 계속 있죠.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럼 더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올라가면 러시아 나오죠. 그리고 걔네가 한 군데로 말 타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흩어질 때는 별처럼 쫙 흩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디로 쫓아가야 되나요?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몽고들이 썼던 거고, 저 방법이 없어요. 저거 이기가 쉽지 않다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적응을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북방 유목민들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전에 그 신립이 임진왜란 때 신립이 그런 거 막던 전쟁의 장군이었거든. 근데 왜군은 다르죠. 왜군은 조총 이렇게 해가지고 1세 앞쪽에 맨 앞열이 총 한 방 쏘고, 그럼 뒤에서는 막 쑤시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딱 빠지고, 그럼 뒤에 놈이 나와서 쏘고, 이게 이렇게 착착착 바퀴 돌아가듯이 순환해서 하는 거거든요. 말 타던 사람들 잡던 신립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게. 그래서 중국이 왜 유목민들에게 계속 휘둘리면서 질 수밖에 없었느냐? 전쟁하는 양상이 달라. 그러니까 장군이라도 이게 안 돼요. 마치 이순신한테 육군 해보세요. 예전에 이순신이 육군 했다가 말아먹었다니까. 말아먹었다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 그걸로 떨어진 거잖아. 계급도 없이 떨어졌다가 거기서 다시 율곡이 청거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거잖아. 해군 제도까지 올라오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도 그걸 아니까 나중에 그 원균 때문에 배 다 날라가고 나서 이순신한테 육군으로 오는 게 어떠냐라고 조정에서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저는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싸웁니다. 이러면서 그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반전승부가 시작되는 거잖아. 그거 멋있긴 한데 당신 입장에서는 육군으로 가면 개뿔도 아니라는 걸 당신이 판단하셨을 거야. 그 정도 머리가 안 되는 분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 영명하신 분이니까 내가 가봐야 저기서는 들러리밖에 안 될 거고, 여기서 뭔가 승부수를 내야 된다. 당신 자리가 있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영 선수한테 육상 뛰라고 그런다고 되겠어. 말 같지도 않은 거지. 근데 그런 거야.
근데 곽거병이 거기서 승리를 합니다. 드디어 상황이 판도가 바뀌기 시작해. 한무제 시절에 이제 판도가 바뀌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황제가 얼마나 좋았겠어. 야, 나가면 죽는데 드디어 브라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를 어주를 곽거병한테 내려줬대. 말을 타고 사신들이 쫙 곽거병을 딱 그러니까 곽거병이 이제 절을 하고 아싸리 이러면서 이제 딱 하고 이 수를 곽거병이 진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 사람은 전쟁에 승리했겠는가가 판단이 나는 대목입니다. 이 수를 자기가 딱 마신 게 아니고 이거는 너네들 공이다. 군대들을 세워놓고 너네들이 잘해서 그런 거다. 이 술은 황제께서 하사한 술을 같이 마시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같이 마셔? 그러니까 그거를 샘에다가 부어버려. 샘에다가 쫙. 샘에다가 딱 붓고 그거를 다 갈라 먹은 거예요. 이게 사기가 엄청나게 오르는 일이지. 황제가 지금 이 대통령이 주는 뭐 대통령 손목시계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 황제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거를 자기가 홀짝 마셔도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그거를 사병들이면 장군 입장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고생은 너네가 했다 이러면서 뭔가 한번 약 한번 딱 팔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쫙 해서 사람들 다 보게 한 뒤에 갈라 먹으니까 리더십에 어떻게 보면 멋있지. 그래서 이 추천에 가면 놀랍게도 지금도 그 술 맛이 남아있어. 왜요? 아니 봐봐 이게 제논의 역설에 나오는 거하고 똑같거든. 술이 한 병 예를 들어서 뭐 100리터짜리야. 100리터짜리야. 그러면 샘이 있으면 거기에 섞이면서 다 흐려졌겠지. 하지만 요 술이 조금씩은 남겠지. 완전히 없어질 수 있을까? 2000년이 흘렀어. 조금은 남아있겠지.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제논의 역설에 보면 아킬레우스와 거북이의 이야기예요. 아킬레우스가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거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우사인 볼트거든. 우사인 볼트가 이렇게 뛰는데 거북이는 이렇게 뛴대. 근데 0에서 시작했을 때 거북이가 10m 먼저 출발한대. 그러면 아킬레우스가 10m를 가는 순간에 거북이는 1m를 간대. 아킬레우스가 1m를 가면 거북이는 10cm를 간대. 10cm를 간대. 그리고 또 아킬레우스가 이 10cm를 가면 거북이는 1cm를 간대. 그래서 영원히 아킬레우스는 거북이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제논의 역설이라고. 제논의 역설이라고. 이론상으로는 똑같은 이유로 주천에 그 황제의 어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천물을 지금도 샘이 나오거든. 주천물을 마시면 술 기운이 돌아. 그게 그 위대한 장군의 리더십, 강력한 그 리더십에 취하는 그 술 기운이 돌아. 그래서 거기 주천에 가면 지금도 그 주천이 있어. 그럼 거기서 딱 술을 또 그런 물은 또 이렇게 그냥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셔야 되거든. 그래서 뭐 나폴레옹 얘기도 있고 이런 리더십과 관련해서 굉장한 장군들은 다 뭔가 한 칼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런 리더의 상징적 인물이 일로왕 모살이고 그 다음에 최고 대장은 부처님이라더라. 그리고 지금은 나라더라.